진보 정치권이 잘못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도록 하는 재판 소원제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보수 정치권과 사법계, 법조계는 사실상 전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속으로 해서 짚어봅니다. 미혼부 자녀의 복잡한 출생신고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 법안은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 뉴스픽 시간에 제도의 개선이 더딘 이유와 입법 방향에 대해 조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행정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선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국회의 입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내린 판결, 즉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일반 국민이 잘못됐다며 다시 다투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 소원, 다시 말해 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 가져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판 구제라는 취지로 거론하고 있지만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삼권 분립 훼손과 사법체계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훨씬 우세합니다. 여당이 왜 재판 소원 제도 도입에 불을 붙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가능하긴 한지 법리와 현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석대선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제주도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대학 교수 남모 씨. 골프장 등에 대한 재해 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한 억대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광주고법은 남 씨가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남 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은 확정됩니다. 남 씨는 형법이 규정한 공무원에 지방자치단체 산하 심의위원도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2년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나 위촉위원이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한정위헌 결정, 법조항은 그대로 둔 채 헌재가 직접 해석 범위를 좁혀주는 변형 결정 중 하나입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남 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헌재는 법원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건 헌법질서 위반이라며 법원 재판을 아예 취소해버립니다. 법원에 주어진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 재심 개시 결정으로 본안 재판을 다시 하든지 다시 재심 기각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헌재가 명확히 선언한 두 가지 기소 원칙,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해선 안 된다는 것과 한정위헌 취지를 재판에 반영해야 한다는 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피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법원이 다시 기각을 택한다면 이 두 원칙을 정면으로 준수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헌재 결정을 무시한 해석이나 유추 논리로는 더 이상 기각이 불가능한 실정. 결국 이번 헌재의 결정은 재심 개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열어놨고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헌재 결정 범위 안에서로 좁혀놨습니다. 헌재가 법원 재판을 직접 취소한 건 1997년 이후 두 번째. 이런 헌재의 결정은 한 사건의 재판을 취소한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재판 구조 전체에 파장을 불렀습니다. 지난달 범진보권 주도로 열린 재판 소원제 관련 토론회.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 대부분 이런 목소리로 귀결합니다. 검사의 잘못된 수사 이런 것으로 기본권이 완전히 침해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곳곳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곳곳에서 이런 것은 재판 소원제가 새로 만들어져서 재판 소원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알게 되었고 충분히 논의해서 대표 발의했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재판만이 아니라 이 1심, 2심, 3심으로 간 이 재판도 잘못됐다면 헌법에 위반되었다면 그 억울한 사람들을 바꿔주고 다시는 검찰도 경찰도 이런 잘못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왜곡하거나 조작해서 이 성과를 내는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 그러나 도입 명분은 정치적으로 더 큰 모양새입니다. 사법부에서 대법원의 사랑방 하나 내주듯한 그런 얕잡아보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두 번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검찰 쿠데타를 통해서 대선 부정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고 영구독재를 꿈꾸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던 윤석열의 군을 동원한 이 비상계엄 불법 내란도 헌법재판소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극복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약 40년간 재판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속에서 살아왔고 저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 1년간 우리가 내란의 시기를 거치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그 국민 주권주의 원리에 충실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고 또 법원은 모든 것을 그 자기 조직의 이익을 기준으로 대응하고 세상사를 판단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헌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법원에 대한 불신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 법원도 헌법재판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재판 소원을 주장하는 건 주로 진보권과 일부 학계입니다. 먼저 오판구제의 최종 안전장치, 대법원에서 잘못 판단했는데 아무 구제 절차가 없는 건 불합리하다는 시각입니다. 사법적인 겸손과 책임은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판단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다른 헌법기관이 그것을 지적하면은 그걸 수용해가지고 스스로 그 기본권 침해를 구제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최고인데 내 판단이 잘못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두 가지 시각이 가능한데요. 대법원이 법원 조직 안에서 최고법원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지 대한민국 헌법기관 중에서 최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문에서 나온 것처럼 헌법기관으로서의 큰 카테고리인 법원은 하위 항목으로서 각급 법원과 대법원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이때 각급 법원에 비해서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사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해 법원 독점 구조를 분산시키고 인권보장 폭을 넓히자는 취지입니다.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조항이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해당 헌법조항문에 대한 개헌 없이 입법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헌법 66조에서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101조 1항은 권력분리 원칙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는 원칙을 설명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해당 조항으로부터 사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구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해석까지 도출되는 것은 조금 무리인 해석이라고. 학계가 제시한 핵심 쟁점은 세 가지. 먼저는 대상 범위를 얼마나 제한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모든 확정 판결을 허용할 것인지, 중대한 절차 위반이나 헌재 결정 위반 등 예외적 경우만 다룰 것인지,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제재할 것인지 등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관해서 모든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즉 법원이 재판을 해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국한해서 심판을 해야지 그 범위를 넘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재판소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에 도입되었을 때 그 심판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라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재판소원을 도입할 경우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도 발제자 의견에 확정된 재판을 원칙적으로 한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이나 법원이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1심이나 2심 과정에서도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신속하게 헌법적으로 최종적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의 경우에는
굳이 2심, 3심으로 장기간 끌으면서 논쟁을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사전 심사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지정 재판부를 둘 것인지, 전원 재판부가 사전에 심사할 것인지 등 여러 안이 존재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있는 3인의 소부에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미국의 서셔러리 제도 같은 경우는 4인의 재판관이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판소원의 인용결정의 기속력 당연히 법에 규정을 해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과의 갈등이나 마찰이 또 생길 수 있고요. 지금까지 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기관 간 갈등이나 대립이 재판소원 제도 때문에 생겼던 것도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변형 결정, 한정 합헌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동안 노골적으로 그 헌재 결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함으로써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일선의 의견은 어떨까? 역시 헌법재판소와 법원 측에 미묘한 간극이 나타납니다.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인적 물적 효능을 고려할 때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결국 사건 수가 폭증해 분쟁 해결이 지연되거나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될 거라는 그런 주장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재판소원이 도입되는 경우 접수되는 사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을 고려할 때 접수된 사건이 헌법 질서의 수호와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만 본안 판단에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처럼 유사한 사법작용을 수행하고 있는 독립적이고 동등한 헌법기관 사이라면 어느 한 헌법기관의 헌법상 권한 확대는 다른 헌법기관의 헌법상 권한 축소를 필연적으로 야기한다는 점에서 더더욱 헌법 스스로 헌법기관 상호 간의 권한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해 두어야 됩니다.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보면 대법원의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즉, 전원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참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각 3인의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그 구성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법원의 구성에 비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에 의해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법률에 의해서 창설하는 것은 헌법 개정권자의 시각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거의 전원 부정에 가깝습니다. 대법원 위에 또 다른 최종심을 만드는 것이란 우려. 헌재의 정치화, 판결 불복 구조의 무한반복,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구제 절차까지 학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나 대한민국 법체계상 현실적으로 도입이 해롭다는 의견, 반대 측 입장의 논리와 법적 구조가 훨씬 더 탄탄하다는 분석이지만 공은 정권을 잡은 진보권에 주어진 실정. 별도의 추가적인 신급이 아니라 헌법심이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안승훈 판사님께서는 그 종래의 법원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굉장한 경직성을 좀 보이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헌법이 완결적입니까? 무결성입니까? 다른 나라는 1년, 2년마다 헌법을 고쳐가면서 정치 발전에 따라 그 시대의 발전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보완을 해 나가는 반면에 안 판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비슷하게 일제 치하에 우리가 식민지 지배국으로 피지배국으로 36년을 살았는데 우리 스스로 주권을 반납했고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한 거 아니냐라는 일제의 논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현행의 헌법의 완전 무결성을 막 그 숭상을 하면서 이게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민주성에 위배되고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법률로는 할 수가 없다. 여태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법 오판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자는 주장과 사법체계 자체를 흔드는 것이란 반대 목소리.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신뢰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 앞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 이번 논쟁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향방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지나치게 복잡한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친자관계를 증명해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소송을 거쳐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주 뉴스픽 조나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두 가지 법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와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인데요. 우선 가족관계등록법부터 살펴보면 출생신고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 또는 모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말합니다. 즉 혼인의 출생자의 경우 생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아버지인 친부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 민법도 혼인 중 출생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생모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경우 생모가 낳은 자녀가 생부가 아닌 생모의 법적 남편의 자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 경우 생모의 법적 남편이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할 가능성도 낮고 생모도 생부와 연락을 기피하면서 유전자 검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네, 민법상 친생자 추정 조항은 왜 있는 겁니까? 네, 이 조항은 1958년 제정됐는데요. 제정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 등 친부 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출생한 아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혼인관계 유지 중 또는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 건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 등 과학기술 발전으로 친생자 판별이 가능해졌음에도 이 조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민법상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네, 그럼 미혼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미혼모는 출생 후 30일 이내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 증명서를 제출하면 출생 신고가 가능한데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혼모의 경우 자녀를 키울 수 없을 시 익명으로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서도 출생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경우도 출생 신고가 가능한데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미혼부만 출생 신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통상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네, 보통 미혼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신이 생부라는 증명서를 발급받는데요. 증명서가 있더라도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재판을 받습니다. 문제는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건데요. 통상 법원은 생모의 등록 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허가합니다. 일례로 보도된 사례에 따르면 지난 5월에도 생후 5개월 딸을 돌보는 미혼부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생모의 정보를 모른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6살 아들을 키우는 다른 미혼부 역시 무려 5년 동안 소송을 이어간 끝에 겨우 출생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소송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기까지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이는 정식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없습니다.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도 없고 아동수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 서비스 등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방치되는 아이들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적용 대상에 출생 미신고자도 포함이 됐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내 거주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부여하는 고유 번호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최소한의 사회보장 급여를 받기 위한 것일 뿐 출생신고로서 효력은 없는데요. 결국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네,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앞서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서도 미혼부 아이들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최근 미혼부 출생신고 문제가 다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계기도 바로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미지급에서 비롯됐는데요. 앞서 진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에서 미혼부 가정의 아동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등록할 시 소비 쿠폰은 물론 아동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2차 지급을 앞두고는 적극 홍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이외에도 출생통보제가 지난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걸까요? 네, 출생통보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는데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병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확인하고 돕는 제도입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아이를 출생할 경우에도 119의 구급활동 일지를 통해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증명서를 제출할 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전산으로 통보하면 일정 시간 후 지자체가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하는데요. 이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법원에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마칩니다. 문제는 출생통보제가 생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생모의 출산을 통해 출생통보가 있더라도 그 아이가 생부, 즉 미혼부의 자녀로 추정받는 것과 연결되진 않는데요. 생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경우 미혼부가 아기와 부자관계임을 입증하는 절차는 마찬가지로 유전자 검사와 법원의 친생부 확인 등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네. 지난 1일 국회에서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사당법인 온율 전민경 변호사는 등록 우선 방향으로 입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출생 등록을 우선적으로 하고 친생 추정에 따른 다툼은 후속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미혼부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부를 확인받을 경우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모에게 의견을 청취하되 미응답 하거나 소재 불명 시 지체 없이 생부가 출생 등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출생 등록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임시 식별 번호를 즉시 부여해 건강보험과 보육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전자 검사에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법적, 의학적 근거 없이 자신이 부 또는 모임을 주장하며 다툼이 있을 경우 해당 아동이 계속 방치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 아동은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고 복지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유전자 검사 후에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동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의 이승훈 전문위원은 유전자 검사가 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검사 결과 일치 시 즉각적으로 출생신고 절차와 연계하고 검사 결과를 근거로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 등록 및 건강보험에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에도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결과 불일치로 충격을 받게 될 아동과 성인에 대한 정서적 법률적 지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아동의 권리 보호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현재 논의 중인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모의 자격 판단이 아닌 아동의 보호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출생신고가 아닌 출생 그 자체에 입각해 아동이 법적 지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논의 중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불허하고 있는 가족관계 등록법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개선입법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5월로 대체입법 시한도 넘긴 상태입니다. 당시 헌재는 가족관계 등록법이 혼외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봤는데요. 헌재는 출생등록은 아동이 가족의 보호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하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면서 출생이 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네. 헌재 판단 후 국회에서는 움직임이 없었습니까? 현재 국회에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된 상태입니다. 생부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한 경우 법원이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인데요. 다만 민법상 친생 추정 조항을 중심으로 연계 법안들이 얽혀 있어서 시일 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들의 유기적 연관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네. 이 같은 어려움과 달리 최근 비혼 부모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1만 3,800명입니다. 이는 전체 출생아인 23만 8,200명의 5.8% 수준인데요. 2020년 6,900명이던 혼외자는 2021년 7,700명, 2022년 9,800명에서 2023년 1,900명을 기록,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1년 이후 4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혼외자가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중 혼외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 1%대였던 혼외자는 2022년 3.9%로 뛰더니 지난해 5%를 넘겼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 문제는 이번이 처음 제기된 게 아닌데요. 비혼 부모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도 시급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융당국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베네핏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국내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 이슈. 오늘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코스닥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증시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비 잠잠했던 코스닥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주요 변화들에 대해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난 금요일부터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인 훈풍이 조금 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메이저라고 하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여기서 두드러진 특징은 올해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단 유가증권 시장이 유례없는, 그러니까 급락 이후에 반등을 해서 100% 이상 오른 해는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수가 80% 가까이 오른 적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올해 이제 사상 최고가를 쓰면서 빅 랠리를 보였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승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표를 하나 보시면 지난 한 20년간, 2006년 이후로 한 20년간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코스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를 때도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도 더 많이 내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지난 20년간 많이 빠져야 한 20-30% 정도 차이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40%까지 그 갭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증권 활성화 대책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맞춰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미 한번 뉴스가 언론의 단독 기사로 흘러나왔습니다만 아마 내년 1월 즈음에 대통령 연두교서, 세외 연두교서가 나오고 나서 여러 부서별 정책 발표가 될 때 아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년에는 이 정부가 원래 하고 싶었던 모험 자본의 육성, 코스닥 시장의 추가적인 부양책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이미 여러 가지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정부가 처음 출범하면서 경제수석의 성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펀드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준비된 그 그림을 하나 보시면 중기부 모태펀드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펀드 자금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2026년에는 2조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25년 기준으로는 1조도 채 안 됐다는 걸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증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2020년 이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태펀드의 거의 대부분은 이 정부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그 모험 자본 이런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 때 내내 침체를 겪었던 VC, 벤처 캐피탈 쪽의 활성화 가능성은 꽤 높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두 번째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국민성장펀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데 총액이 150조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한 75조 정도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권이 힘을 모아서 한 75조 정도를 만들어서 150조 정도의 자금을 배분하는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I에 30조 이상,
그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소위 첨단 산업들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뭐 대출의 형태로도 빌려주겠지만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벤처 회사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에 아마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건 뭐 굉장히 큰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뭐 대기업들이 연간 뭐 몇 명을 고용한다라고는 하지만 다 아시잖아요. 이건 뭐 헛된 약속이라는 거. 뭐 초반에 좀 지키는 척하다가 정권 후반으로 가면 대부분 다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건 거의 믿을 수 없는 약속은 거의 분명하니까 정부 입장에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지금 뭔가 돈을 갖고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뭐 젊은 사람이든 젊지 않은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사장이 되고 이사가 되는 그런 형태의 창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아니면 돈을 지금 빌리기가 힘드니까 하지 못했던 다양한 산업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충분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코스닥 지수가 1100포인트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 얼마나 보실까요? 네, 이보다 더 높은 지수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뭐 가능성은 70%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월가의 오래된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증권 시장의 육성책을 들고 나와서 실제로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개정 이런 것들을 이미 들고 나왔고 그 효과가 일부 반영이 되고 반도체 호황이 겹치면서 우리 시장이 역대 최고치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코스닥, 모험 자본의 육성이라면 코스닥 시장의 추가적인 강세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것도 뭐 약속이 지켜지진 않겠지만 삼성그룹을 포함한 SK그룹 등 현대차그룹이 무려 800조를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이 약속의 한 뭐 3분의 1 정도만 지켜줘도 한 뭐 250조에서 300조 정도의 투자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투자에 진행되는 것에 대한 낙수 효과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낙수 효과는 아무래도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 금융시장을 뒤흔들 만한 그런 악재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저는 내년에 코스닥 시장도 1000스닥을 넘어서 뭐 1100, 1200 한번 시도해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확률은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70%가 넘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 사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이 2017년에서 2018년 랠리를 재현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차이가 무엇일까요? 일단 과거 사례를 보시면 정부마다 코스닥 육성책, 중소기업 육성책이 거의 매번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DJ 정부 때는 벤처 육성 정책을 했습니다. 그때 테헤란로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소위 이제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돈만 가져다가 술값으로만 쓰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때 모험 자본으로 탄생한 기업들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눈에 띄는 기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를 포함한 다양한 소위 이제 지금은 이제 대그룹군이 된 이런 기업들의 탄생이 그때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0을 투자했을 때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마 많아야 2, 3%일 겁니다. 그런데 그 2, 3%가 나중에 뭐 시가총액 10조, 20조짜리 회사로 거듭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투자금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참여정부 때는 뭐 지금 이름도 희미해진 IT 839 정책이 있었고 MB 때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또 4대강 정책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급등이 한번 또 있었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중기벤처 활성화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써서 이때 이제 벤처 캐피탈 육성책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그렇게 뭐 증시 육성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없었는데 이번에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장기 펀드에 대한 활성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성장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불어넣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겠다라는 방향, 그 다음에 어떤 산업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금액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시장을 끌어올린 핵심 포인트가 결국은 법 개정인데, 이 법 개정과 관련돼서 코스닥은 아직까지 수혜를 별로 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근데 코스닥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도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 관련된 낙수 효과가 있다면 코스닥 기업들의 이익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가가 올해 벌써 올라와 버린 것들이 있어서 희석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전체 이익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올해 덜 오른 코스닥 시장의 랠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열려있다.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견인주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과 주요 기업들을 살펴볼까요? 네, 일단 ADC라고 해서 이 약물 접합제 쪽, 그 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유가증권 시장보다도 많이 올랐습니다. 조정이라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내년에 더 올라갈 것인지는 조금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제약바이오 쪽은 뭐 실적을 안고 간다라기보다는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해외와 대형 계약을 맺었을 때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내내 학회가 계속 있었는데요. 이 학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급등한 종목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익 랠리라기보다는 모멘텀 랠리였기 때문에 아마 모멘텀이 꺼지는 내년 상반기 초반 정도에는 뭐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육성 과정에서 코스닥 대형주들에게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코스닥 150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늘어나게 되면 코스닥 대형주들이 올해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지수 수익률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올해처럼 차별화된 수익률을 보여줄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부분에서 여전히 캐즘 등 변수가 있지만 2차 전지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2차 전지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바닥 탈출을 시도 중이다 정도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금속 가격, 리튬을 포함한 다양한 금속 가격들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이미 5분의 1 토막 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 같은 급한 반등이 나타날 개연성은 없고요. 다만 가장 큰 약점 요소였던 변동비의 가장 큰 핵심 요소인 금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바닥 탈출은 이미 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반등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또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특히 유럽이나 일부 시장에서는 자꾸 이 중국 배터리에게 시장 점유율을 조금 잃고 있는 게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미국 ESS 쪽에 여전히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뭐 예전에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만 뭐 여전히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두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코스닥 시장 강세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역시나 정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투자에 있어서 주의할 점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종합해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은 특성상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올라가지만 또 조정받을 때도 생각보다 굉장히 화끈한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장기 수급이 유입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누군가 꾸준하게 사주면 그러면 변동성이야 물론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저점을 계속 올려가면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정부 정책의 집행 시기가 언제부터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는데요. 먼저 정책을 한번 쓱 보여주고 실제 정책 실행은 그 다음에 1월 달에 구체적인 정책이 나왔었는데 뭐 이번에도 그런 양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1월 달에 좀 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연두교서 나오고 나서 부처별로 한 해 계획을 발표할 때 금융위 중심으로 이런 육성책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전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 하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요 섹터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국민성장펀드나 여러 가지 자금들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AI,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매출 성장에 비해서 이익이 조금 떨어져서 주가가 급변동을 타고 있는 뭐 엔터, 그 다음에 뭐 소부장 쪽에서 보면 뭐 통신장비 쪽,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내년에는 일부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나는 종목 선택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코스닥 150만 사는 ETF들이 있잖아요. 그런 ETF들에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내년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일 가능성이 적어도 상반기에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섹터들의 구체적인 종목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AI 쪽에서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딱 그 눈에 들어올 만한 그런 종목은 없는데요. 일단 그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 12월 달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세미파이브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설계 기업 중에서는 꽤 기술력이 높은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상장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여기서의 전제는 너무 과열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뭐 이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좀 의미 있는 기업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좀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나 국내 대형 기업들과 협업이 좀 늘고 있는 소프트웨어 쪽은 뭐 솔트룩스 이 정도로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 관점에서는 확연하게 좀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전자형 소부장에는 뭐 두 가지 정도를 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재 쪽에서는 솔브레인. 아마도 미세 공정이 좀 늘어나는 그런 단계에서는 솔브레인 같은 종목군들의 이익이 좀 크게 늘어날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장비 쪽에서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원익 IPS에 결국은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아마 이 정도 종목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엔터 쪽에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 하이브는 유가증권 시장이니까 나머지 이제 뭐 SM이나 YG 엔터나 JYP 엔터 모두 매력적인 가격까지 최근에 내려오긴 했는데요. 모멘텀으로 봤을 때 YG 엔터는 블랙핑크의 글로벌 투어가 상반기 내에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YG 엔터보다는 JYP 엔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저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통신장비 쪽에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현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뭔가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기업 정도가 있는데요. 여전히 이익을 내고 있는 솔리드라고 하는 인빌딩과 관련된 중계기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RFHIC라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요. 자, 이 기업은 지금 두 가지의 산업이 모두 걸쳐 있습니다. 삼성전자 향 통신 장비를 오버홀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라 관련 반도체, 이 방산용 지라 관련 반도체를 또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방산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와 통신장비라고 하는 두 가지 카테고리를 모두 가지고 있고 이익도 나고 있는 기업들이니까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개별 기업 쪽에서는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경제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종희 알파경제 이사님 고맙습니다.
결국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한 논쟁의 핵심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신뢰를 어떻게 균형 있게 지켜낼 것인가에 있습니다. 오판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만큼 냉정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됩니다.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에 둔 판단과 설계가 이루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